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 나와 계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세 얘기를 뭐 올해 내내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얘기도 올해 내내 하는 것 같고요. 네, 가장 최근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경제가 이제 주시하고 있는 발언 하나는 3,500억 달러를 내는 건 선불이다. 이 선불이라는 표현을 해서 가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이제 사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혼란을 더 했거든요. 이 선불이라는 표현을 두고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그냥 뭔가를 더 얻어내려는 압박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 진심인 것 같은데 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진심일 수도 있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게 뭐 정상 간의 합의 내용 중에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진심 아니면 정책으로서의 어떤 고려사항이 충분히 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전형적인 협상의 기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아주 과감하고 또 위협적인 제안을 해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면서 줄여가는 건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복합적인 거로 같이 보고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두 번 겪는 게 아닌데 작년부터 당할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선불이다 아니면 뭐 한국 언론에는 사이닝 보너스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불이다. 보통은 이제 국가 간에 이런 거래가 있고 협상이 있고 실제로 집행이 되고 할 때 선불이라는 거.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전액을 지분 투자 형태로 현금으로 내라. 이 선불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면 정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의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가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보통 네. 우리가 외국에 투자를 하거나 뭐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지출을 해 나가는 건데 이번에 일단 뭐 계좌에다가 박아놓고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경제적 뭐 아니면 또 뭐 투자에 있어서의 관행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은 요구하는 규모 자체가 3,500억 달러면 지금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외환보유액이 4,160억 달러인가 그 정도 되는데 3,500억 달러면 거의 85%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외환보유액의 85% 정도 되는 것을 일시불로 그것도 일정 계좌에다 넣어놓고 시작하자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이 외환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잖아요. 1997년에 우리 외환위기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한테 외환보유액을 그래도 그동안 계속 국내외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축적을 해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보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의 80% 이상을 일단 지불하라고 하면 이건 뭐 우리 기업들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옛날에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매년 회계 보고를 해야 되고 사내 유보를 유지시켜야 되고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꺼번에 이 정도의 규모의 돈을 요구하라 그러면 어려운 거고 그래서 고육직적으로 생각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에서 전체 500억 달러의 반 정도를 이제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정부 보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도 나간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할한다든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관행이랑은 틀린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은 이게 협상을 위한 하나의 위협 도구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뭐 협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 시작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좀 강력하게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좀 피력하고 있는데 한미 관세 협상이 어쨌든 사인 전까지의 얘기긴 하지만 협상이 타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게 불과 한 2달 그렇죠. 정도 7월 30일. 네, 된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한미 협상 얘기할 때마다 동맹 맞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최애국 대우 같은 거는 얘기가 또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계속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가 뭐 물음표예요.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해를 그냥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세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5,500억 달러 일본과 6천억 달러인가요? 7천억 달러 그 유럽의 그 협상 관계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인을 했죠. 협상을 해서 협상문이 있는 거고 일본은 유럽같이 이렇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은 서로 양해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정상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관되고 통일적인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상 간의 합의 이후에 새로운 얘기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본, 유럽이랑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불 얘기가 나오고 현금으로 이제 하자는 얘기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쭉 기사들 찾아보니까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에서 직접 지분 투자는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지분 투자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당황스럽죠. 기존에 트럼프 이전에 미국 대통령과 그 행정부와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소위 이제 안보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인 어떤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맹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다 알다시피 미국은 변했고 아메리카 퍼스트고 동맹의 기준이 미국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미국의 또 더군다나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한국은 잘 사는 나라고. 머니머신. 네, 머니머신. 돈 내야 되는데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잘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페이백을 하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하는데 그게 3,500억 달러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3,500억 달러를 보면 우리 GDP의 거의 19%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뭐 무역 규모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수출로만 보면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6천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수출한 거에서 반 이상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박사님이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요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이대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조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3,500억 달러 뭐 선불 이런 표현 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통화 스와프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통화 스와프고 이거는 무제한으로 좀 요구를 일단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어떤 결론을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글쎄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어떻게 보겠어요? 통화 스와프가 되면 이건 우리한테는 어떤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건지 그 경제적으로 쭉 봐오신 박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저도 우리 프로그램을 계속 보지만은 계속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통화 스왑에 대해서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고 그리고 외환보액을 그런 위기에 대한 보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지출 규모 자체가 외환보액에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원화와 달러를
바꾼다.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정부끼리 합의라기보다는 그 중앙은행 간의 합의인 거고요. 원래는 연준이 결정하는 건데요. 네. 지금 우리가 미국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이랑 협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연준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결정은 연준이 하는 거고요. 정해진 환율로 약 한 6개월 기간 동안 통화 수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어떤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우리 경제 특히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달러 원 환율을 보면은 1,380원, 70원 하다가 이 문제 커지고 나서 지금 1,400원 됐어요. 오늘 좀 내려오긴 했지만 네네. 일부에서는 이게 뭐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미국한테 굉장히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세 문제 이제 투자 협상하고 별개로 업종별로도 그렇죠. 상당히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도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미국 외 지역에서 제작되는 영화에도 100% 영화에도 관세 부과할 거다. 뭐 이런 걸 비롯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보는 게 반도체, 의약품 뭐 이런 건데 의약품 같은 경우도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네.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낮은 관세에서 당초에는 시작을 해서 조금 높여갈 거다라는 게 좀 예상이었는데 100% 그냥 10월 1일부터 할 거고 이거는 협상을 한 나라는 제외 15%고 안 한 나라들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요거의 피해를 좀 덜 받을 거라는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달라진 부분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네. 이 트럼프 100% 관세는 보통 무역 전쟁이 났을 때 관세 전쟁 날 때 무역하지 말자는 수준이거든요. 한꺼번에 2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의 기술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기술이 이제 발동하게 된 원인 자체가 코로나19 코로나 위기 이때 미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 느끼고 현실적으로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공급망 차질에 의한 미국의 경제적 위협이 아니라 안보상의 위협이었거든요. 공급망 자체가 안 됐을 때 제일 큰 거는 무기 생산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의약품에 대한 공급이 안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마스크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그 위기감 이게 이제 100% 관세를 통해서 미국 내에 의약 관련 제조업과 의약 관련 투자가 미국 내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해서는 어느 세월에 하느냐. 일단 강하게 관세를 매기고 그거를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 들어와 가지고 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만들자는 게 아마 제일 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그렇죠. 겪으면서 느낀 어떤 공급망으로 인한 안보에 대한 그렇죠. 문제까지도. 그 부분이 네.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관세 이 자체는 뭐 제조 부흥이고 메이크 아메리카 어게인에 대한 마가에 대한 그 슬로건이 될 수 있는 큰 캐치프레이즈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다시 정치적인 그거로 슬로건으로서 국민들한테 또 어필할 수 있는 네. 거고 그래서 굉장히 무역을 통한 정치적인 어떤 그 배경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의약품보다 우리가 사실은 더 민감하게 보는 게 이제 반도체 관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도체 관세도 뭐 100% 이제 얘기 나오다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이제 전자 제품 안에
칩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세서 거기에 개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 더하기 미국 내 생산되는 거, 또 미국 외 해외 생산되는 거 1대1로 매칭하자고요. 이제 매칭을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관세가 제가 보니까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관세 얘기, 뭐 실제로 행정명령안 관세 이거 정리해 보면 너무 복잡해요. 네. 이거 미국에서도 어떻게 처리하지 대단하다 할 정도로 복잡하게 이거를 좀 만들어 놨다는 생각도 어쨌든 드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건가요? 그냥 말로만 하고 안 하는 것도 많은 건가요?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말로 하면은 거의 하죠. 거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있었던 게 철강과 알루미늄 들어간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식으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일부에서는 기계 하나에 반도체가 얼마만이 들어가고 이거를 뭐 세관에서 얼마큼 뜯어보느냐 행정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그레이션 미국 세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출이 그만큼 까다롭게 된다는 것이고 까다롭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이 어려운 것이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는 뭐 전동 칫솔부터 네. 텔레비전 뭐 모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아주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국 물가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전자제품이 소비재로서 또 내구재로서 얼마나 중요한 그 아이템이에요, 소비자들한테. 여기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세금이 물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하신 국내 생산과 수출 뭐라 그럴까 수출하는 양을 1대1로 매칭시킨다는 것은 우리 삼성이나 아니면 대만 반도체 기업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맞출 수가 없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물량 조정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 또한 미국에 그만큼 수출이 못 들어갈 수 있는 제약을 자기네들이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글로벌 공급망이랑도 또 문제가 돼요. 그걸 계속 진짜로 실행을 하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더 져야 되는데 지금 조지아 사태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 이럴 때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자꾸 이제 누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박사님 이제 사실은 관세 얘기 처음에 이제 나올 때부터 이런 얘기가 약간은 뭐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농담 80% 진담 20%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바긴 한데 이제 진짜로 좀 진지하게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들어줘?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선불로 내?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이러는데 그냥 관세 협상을 하지 말고 이 돈을 그냥 우리가 세이브해서 이거 그냥 우리 기업들에게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어때라는 부분인데 뭐 한편으로 보면 타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관세라는 걸 이제 무기로 쓰니까 다른 쪽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니까 뭐 양쪽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코노미스트로 네. 보면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진다고 보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디파짓 예금 갖다 주는 거로 인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거로 인한 한국 경제의 어떤 부정적인 피해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도 관세가 25% 정도 됐을 때 약 한 GDP의 8조 정도 영향을 주고 GDP의 0.37, 한 0.4%포인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딘 베이커라고 미국 이코노미스트 보면은 우리가 지금 관세 10%포인트 뭐 그 125억 달러 정도 손해 나는 건데 3,500억 달러 왜 주냐 이런 분석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냥 25% 맞고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우리가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유럽에 수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수출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극복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거기서 안 끝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 관세는 우리 그냥 옛날에 얘기했던 거 상호 관세 그냥 25%지 지금 의약품 관세 100%잖아요. 그러니까 품목으로는 다 또 다르게 그렇죠.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한국 우리 협상 안 됐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관세 50% 하고 준비되면 와서 다시 협상하자 이럴 개연성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정책 당국한테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어쨌든 협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일본처럼 일정 부분 나눠가지고 외환보유액을 조금 활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수합이나 아니면 연준으로부터 조건부로 어떤 조치를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정부를 보증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인 해결책을 해 나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을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난항을 좀 겪고 있는 무역 협상에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과 우리 경제한테는 피로가 쌓이겠죠. 부담이 되고. 이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EU나 일본이 이미 우리보다 낮은 관세로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도를 봤을 때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가 가격 경쟁력보다는 마켓 쉐어를 늘리는 방법으로 가격에 어떤 뭐 내리거나 이런 거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도 소위 말해서 상호 그 최애국 대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협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네. 박사님께서 이제 방송 전에 지표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정말 강하다고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느끼는 소외이신가 봐요. 예. 왜냐면 사실 뭐 IMF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행정부가 올해 내에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굉장히 셀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2분기가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해놨고 2분기 끝나면서 전망들이 나왔을 때 다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면 관세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효과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도 글로벌 교역이 줄면서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으니까 글로벌 성장률도 둔화가 되고 그 중에 이제 미국이 그런 둔화를 드라이브할 거다. 그런 부정적 영향이 근데 생각보다 없었다. 그런 생각보다 없다고. 왜냐하면 2분기 성장률 3% 후반대 나왔고 지금 아틀란타 연준이 GDP 속보치하면 그것도 3% 후반이에요. 3.9%. 미국 경제가 연율로지만은 전기 대비 연율로 3.9%, 3%대 성장을 한다.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드렸던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높았던 금리가 지금 내려오곤 있지만은 상당히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 여건은 금리로 봤을 때는 제한적이거든요. 소비와 투자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3%를 성장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얘기할 때 뭐 탄력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탄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관세라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이 부분이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게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아직까지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지만은 지난 2분기와 3분기 지금 지나고 났을 때 나타나는 지표들은 최근 고용 지표가 좀 나쁘거나 나빴다고 우리가 평가는 하지만은 상당히 탄력적이고 이 안에는 이제 우리가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뭐 M7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투자의 역할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대한 뭔가 열기. 아니면 투자가 지금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으니까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고. 그럼 고용 말씀해 주셔도 고용은 사실은 조금 많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간
약간 미스가 나면 오히려 금리 인하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네. GDP가 잘 나오면 경제가 또 잘 성장을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골디락스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한 것 3%대가 같아요. 골디락스인지 모르겠습니다. 3%면은 뭐 잠재 성장률 지금 연준이 장기적으로 1.8% 보는데 2배거든요. 지금 성장세가 2배 정도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3%대 걸려 있지만은 과거 6%대보다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리세션 얘기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고 갑자기, 그죠? 예, 그리고 네. 뭐 실업률 4.3% 올라갔다고 해서 이거 지금 미국 경기 나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나오는 지표 성장률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아까 저 들어오기 전에도 CME 패드 같이 보니까 10월, 12월 달 금리 내리는 거로 보고 있지만은 고민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좀 강한. 두 번 내리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세심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